혼란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초부터 장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국으로 치닫는 에너지 전쟁 이어지고 있는데 나스닥 하락, 미국 증시 약세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개인적인 얘기도 말씀드려보고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나스닥이 4주 연속 상승한다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3주 연속 S&P 500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S&P 500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18% 하락하면서 또 조금만 더 떨어지면 20% 하락하면서 공식적인 약세장 진입입니다. 약세장은 고점에서 20% 빠지면 약세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주 한 주간 3% 빠졌고요. 이렇게 재미없게 쭈루룩 3주 연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도 막판에 좀 오르나 했더니 떨어져서 마감을 해서 아쉽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면 좋은데 금요일까지 하락을 마감해서 아쉽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28% 빠졌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지수가 35%까지 정도 빠졌는데 다시 28%까지 좀 오르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저점까지 내려온다 아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는 말이 정말 분분하게 있는데 일단 저도 여기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6월 저점을 사수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이번에 6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패닉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버티다 못 버티고 던지는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길 기도하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주간 마이너스 4% 빠졌습니다. 좀 힘이 없는 모습이고요. 지금 호재는 사라졌고 악재만 남아있어서 조금 9, 10월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같이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중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 15년 차트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기술적인 심리적인 지지선이 200주 이동평균선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폭락 때도 이 선을 이탈하지 않았었는데 잠깐 찍고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와줬는데 이번 6월 달에도 여길 지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닿는데 여기를 이탈하냐 마느냐 결국은 이게 6월 저점을 이탈하느냐 마느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뚫고 내려가지 못한 코스피도 그런 지지선 같은 게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보면 나스닥도 10년 동안 요거를 깬 적이 없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반등해주면 이제 대망의 쌍바닥 W자를 그리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고 내려가면 좀 단기적으로 정말 언급하기도 싫은 좀 재미없는 또 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 예의주시하면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기술적 분석 관심 없으신 분들은 패스하시면 됩니다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매주 보여드릴게요. 200주 이동평균선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기준으로 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하루 기준 마감을 했는데 여기 초록불 들어온 게 에너지입니다. 또 이 와중에 에너지만 올랐어요. 에너지 주식들은 잘 버티는 편인데 아무래도 지금 환경이 에너지 가격, 유가, 천연가스 같은 게 들썩들썩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조금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주식만 금요일 상승 마감하고 대부분의 업종 주식들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핑계도 이건데요. 금요일 날 G7 국가의 재무부 장관이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발표를 한 게 러시아산 기름을 비싸게 사주지 말자 일명 원유 가격 상한제에 합의를 하면서 땅땅땅 하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유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불안한 거죠. 이거 발표하면 또 러시아가 또 맞대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발표되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가 대응을 합니다. 뭐라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이 기름 비싸게 안 사겠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팔지 마. 자기들만 손해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가격 상한제 도입하는 국가에 우리 기름 안 판다. 그러니까 유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막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러면서 역시 에너지 갈등, 대란 이런 거는 계속 좀 우려가 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가 또 열받았는지 성에 안 찼는지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이제 기름이 아니라 가스관까지 보복을 실행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아예 열지 않겠다. 당분간 열지 않겠다라고 또 발표를 해요. 긴급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9월 3일 풀기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한 3일에서 4일 정도 수리한 다음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가스관을 다시 풀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가스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재가동하기로 했는데 쟤네들 G7이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발표하니까 보복성으로 너희들 아주 혼나봐라 이러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러시아가 무기한 중단으로.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뭐냐면요. 기름이 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증거 사진까지 한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기름이 새네. 여기 사진도 봐봐요. 기름이 새는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가스를 제대로 파이프를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 문제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기름 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명분을 만들고 수리 좀 할 테니까 우리 잠그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증시가 하락을 이어가면서 낙폭을 확대, 하락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 가즈프롬 사장 CEO가 당당한 거죠. 우리는 가스 주고 싶은데 미국이나 유럽이 자꾸 우리를 제재해가지고 고치고 싶어도 부품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지멘스 에너지 CEO가 거짓말이다. 우리는 부품 수리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부품 요청하면 얼른 줄 거다. 한 번도 달라고 해놓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거는 명분이고 안 주겠다는 제재에 대한 보복이죠. 지금 더 제재를 하면 할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있는 부분까지도 느껴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러시아 가스 국영 기업 가즈프롬 이번 주 실적 발표했는데요. 예상했겠지만 상반기 역대 최고 순이익 발표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돈을 너무너무 잘 버는 거예요. 이 CEO가 가스관 잠그니까 돈이 펑펑 들어온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 가즈프롬이라는 국영회사의 지분 49%를 러시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푸틴 돈이죠. 그러니까 역대급 배당을 지급한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막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이 싸움에 완전 인플레이션 급등하고 유럽은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는 그 와중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벌고 있다. 상반기 순익 55조 원 사상 최대. 러시아의 무역 수지도 최근 10년 중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경상수지입니다. 흑자.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60년 만인가요? 몇십 년 만에 무역 적자를 내면서 지금 에너지 위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러시아는 지금 100년치 매장량이 있다. 와, 그러니까 뭐 끄떡없다는 거죠. 보란 듯이 유럽 너네가 우리 제재해? 미국 너네가 우리를 협박해? 그럼 우리는 수출 안 하면 그만이야. 왜냐하면 사실 지금 중국, 인도, 사우디가 기름하고 이런 걸 엄청나게 사준다고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우디는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도 러시아산 기름을 싸게 사들여서 자국민들을 쓰게 한대요. 지금 유가가 예를 들어서 90불이면 러시아산 기름은 한 20불 싸대요. 그래서 5, 60불이면 산대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자기네들 기름이 많이 남아도는데 사가지고 싸게 쓰고 자기네들 기름은 사우디 거는 더 비싸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아시아에 판대요. 그러니까 엄청 남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인도, 사우디가 러시아 거 빵빵하게 사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끄떡이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니까 뭐 제재하는 입장만 피곤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9월 9일 날 유럽에서 긴급 에너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오히려 우려하는 거예요. 저도 좀 우려가 돼요. 왜냐면은 유럽이 제재하면 할수록 러시아는 더 강경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껏 잠잠해질 만한 에너지도 다시 또 막 들썩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지금 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유로존 국가의 장관들이나 대표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긴급 에너지 미팅을 금요일 날 하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냥 가스 가격 상한제나 제도를 손질하는 거 정도를 논의할 것 같은데 갑자기 없던 가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면 또 러시아가 막 보복할 수도 있고 또 괜히 심기만 건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유럽은 전기요금이 평균 대비 10배, 가스 가격은 14배 올랐다는데 야, 이게 지금 진정이 돼야 될 텐데 당분간은 이게 좀 계속 우려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지도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막았잖아요. 가스 막아놔서 중국으로 그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스가 쓸데없이 비용만 높아지는 거죠. 이거 다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인플레로 돌아오는 거죠. 나라끼리 싸우면서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인해서 물론 전쟁으로 인한 결과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그려놨던데 너무 공감이 돼서 지금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캘린더로 9월 9일 금요일 유럽 에너지 장관 회의. 야, 저도 평소 같았으면 유럽의 에너지 장관들이 회의를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지금은 정말 이쪽이 이슈가 되는 게 맞아가지고 별표를 쳐놨고요. 그래서 이거 9월 9일 참고하시고 지금 뉴스에는 보도가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잘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현지 계신 분들 막 말 들어보고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번 주에도 이탈리아 시민들 전기 요금 통지서 불태우는 시위도 하고 있고요. 전기 요금 청구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태우는 걸 영상으로 막 올리더라고요. 지금 이탈리아나 이런 약한 고리 취약한 유럽 국가들 에너지 가스 가격에 취약한 나라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요게 우려가 되는 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조정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에 단기적으로라도. 그래서 비관론적인 분들은 올 겨울에 난방이나 먹느냐 선택할 상황이 올 수 있다.
겨울에 70년대 오일 쇼크보다 심각한 가스 쇼크가 올 수 있다. 끔찍한 겨울이 올 것 같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많이 뽑히더라고요. 외신에도.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들이지만 참고는 해주시고 리스크 관리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금 비중 유지로.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또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 미국은 이제 꺾이는 추세로 또 많이 분위기가 돌아섰잖아요. 근데 유럽은 안 끝났습니다. 여전히 10개월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전월에 물가 상승률이 8.9%였는데 9.1%로 더 높아졌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거 보시면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이 2, 3%대였는데 9%대, 이거 10%대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니 이게 미국 주식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유럽이 이렇게 돼버리면 앞서 보여드렸지만 난방을 할 것이냐 먹고 살 것이냐의 기로에 서면서 급격하게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유럽에 계신 분들이 소비를 줄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유럽의 매출이 작지 않으니까요.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 뭐 알파벳, 테슬라 다 매출 없는 곳이 없죠. 유럽 계신 분들이 지갑을 확 닫아버리면 그게 뭐 침체죠.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침체고 리세션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우려가 계속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달부터 미국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지금 그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제 10월. 벌써 이제 9월 지나면 10월이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냐 바닥 쳤냐를 예상할 줄 알았는데 좀 더 나빠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생산 위축, 소비 위축, 그로 인한 강달러, 유럽에서 돈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인한 강달러는 미국 기업 실적에 아주 안 좋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 목요일, 평소에라면 관심도 없었을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도 지금 시장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9월 말에 금리 인상하긴 하는데 파월이 안 도와준다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사상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 요즘 뭐 기본이 빅 스텝이고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되면서, 이러면 이제 유럽도 제로금리에서 이제 중금리, 고금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되면서 유럽도 올리면 미국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앞서서 올라가거든요.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8일 목요일 요것도 증시 변동 요인으로 캘린더에 참고를 해서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날리고 중국도 난립니다. 중국이 약간 난폭해진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 봉쇄 이제 그만 좀 지겨워서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올해 10월 달에 3연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통제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확산되니까 이번 주에 봉쇄를 하죠. 보면서 저는 그냥 하려는 시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중국 현지에서 올라온 사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작은 도시도 아니고 인구 2,100만 도시면 서울 인구가 1,000만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상하이가 인구가 3,500만이래요. 올해 초에 4, 5월에 상하이 봉쇄했었죠. 그때 이후로 최대 규모고 전 주민 외출 금지. 이러니까 중국인들이 패닉이 온 거죠. 이제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탈출, 자전거 빌려가지고 청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줄이고, 이게 다 사재기. 와, 이거 차에 돼지고기 이거 실어놓은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번 겪어봤으니까 외출을 절대 못하게 완전히 벽으로 막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원래는 9월 4일까지만 통제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더 연장을 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완전히 코로나 제로 될 때까지, 전수검사에서 한 명도 코로나 확진 안 걸릴 때까지 한다고 하는데, 진짜 제 표현 빌려서 하면 난폭해진 것 같고요. 정말 통제를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것 같고, 여기가 또 도요타나 폭스바겐 공장도 있고 중국에서 작은 도시가 아닌데 닫아놓는 것만으로도 수요도 위축되고, 이분들이 갇혀가지고 돈 못 벌면 뭐 애플도 못 살 수 있고 테슬라도 살려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 실적에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들 보니까 마트런이라고 하죠. 마트런, 마트에 뛰어가가지고 식료품들 사재기 하는 겁니다. 정말 혼돈이더라고요. 그 재난 영화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국이 폭염 때문에 쓰촨성 이런 지역에 공장이 닫아가지고 난리다 그랬는데 이번엔 또 코로나발 봉쇄입니다. 정말 올해 내내 중국은 난린 것 같아요. 상하이 봉쇄 이후 최대 규모. 물론 이건 막 엄청나게 장기화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적당히 이제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증시도 이제 이거 가지고는 막 그렇게 악재로 안 하더라고요. 이미 월가도 분석이 끝난 상태라, 그리고 한번 해본 거라서 공장도 이제 폐쇄 루프라 그래가지고 비상으로 공장 돌리는 것도 기업들도 대비도 하고 있다 보니까 패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경제에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요것도 좀 우려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 들어서 드디어 시진핑의 3연임을 결정짓는 당 대회 날짜가 확실하게 확정됐습니다. 10월 16일로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까지 정해졌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전에 확실하게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긴즉 더 빡세게 관리한다는 얘긴데, 뭐 말 그대로 3년임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얘기니까 경제가 좀 죽어도 완전히 잡아버리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올해 4%도 못할 것 같다는 게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뉴스는 청두만 나오지만
그에 맞먹는 주요 도시들 지금 33개시 전면 부분 통제 중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올해 10월까지는 정말 난리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증시 조정 핑계로 언제든지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경제까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시진핑이 10월 이제 날짜 정해지고 나서 여태까지 측근들 있잖아요. 최측근까지도 물갈이 한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권력투쟁.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엔 시진핑 머리는 10월 3연임밖에 없고 경제고 뭐고 제가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되지만 지금 최측근이었던 리커창 총리도 물갈이 한다 그러고 책사라 불렸던 정책을 총괄했던 류허 부총리도 물갈이까지 한다. 경제를 못 살렸다는 책임을 물어서 대폭 물갈이한다 그러니까 지금 민생이 눈에 들어올까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느라 경제는 또 엉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미중 갈등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대만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이죠. 중국이 대만 최전선 지역에다가 드론을 계속 보내거든요. 요즘에 일부러 협박하려고 위협하려고. 근데 8월 25일 날 이 대만의 군인들이 중국 드론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 영상이 올라오니까 대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군인이 돌 던지냐 석기시대냐 쪽팔린다 이러면서 막 여론이 안 좋아진 거예요. 왜 중국한테 대응 사격을 못하냐 우리 안보가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니까 이제 대만의 총통이 강경 대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까지는 중국한테 눈치를 많이 봤는데 뭐 속마음은 제 생각이지만 뭐 미국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다음날 9월 1일 실탄 사격을 해버립니다. 와 드론을 격추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기사 제목이 돌 대신 총 든 대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니까 대만도 이제 강경하게 나오는 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대만이 왜 이래 이러면서 아니 중국하고 진짜 싸우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럼 안 되겠지만 물론 중국이 먼저 대만의 이 안보 최전선 국경선에 준하는 해상 통제 구역에 침입했기 때문에 정당 방위로 대응을 한 게 맞는데 그동안은 돌 던지면서 소심하게 대응하다가 이제는 미사일 와 이거까지 영상 올린 겁니다. 봐라 우리 격추했다 이러면서 이것도 계속해서 긴장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정세가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안 그래도 안전자산인 달러 거기다가 미국 경기만 그래도 좋으니까 지금 중국, 유럽, 아시아 다 날리니까 달러 초강세. 아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달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 달러 지수라는 건데 2002년 이후 여기 보시면 20년 최고치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요즘 킹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킹달러. 제가 당연히 투자한 지 20년이 안 됐으니까 제 눈으로는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이거 킹달러. 달러 지수가 110에 육박하는 거는 와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돈 다 빼갖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물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기사를 썼는데 달러가 너무 세지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유럽 지역이나 기타 지역의 부동산이 너무 싸다고 느껴진대요. 또 요즘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약간 부자나 중산층 이상의 분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도 저소득층은 경기 어렵죠. 근데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요즘 또 유럽 가서 물건들이나 부동산을 싹쓸이 한답니다. 실제로 유럽 부동산도 떨어지는데 환율도 떨어져서 실제로 한 30-40%의 할인 효과가 있대요.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킹달러 덕분에. 야, 그러니까 파리 도심이나 뭐 런던, 이탈리아의 휴양지 이런 데를 미국인들이 또 돈 여력 있으신 분들이 쓸어담는다고 하네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달러 초강세, 유례 없는 20년 초강세니까 그럴만합니다. 돈 있으신 분들은 뭐 어디 명품 쇼핑하듯이 쓸어 담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미국인 중산층 부자들은 강달러 효과를 오히려 누리고 계신데 약한 고리라 불리는 개도국, 신흥국들은 심각하죠 지금. 그중에 대표적으로 올해 국가 부도를 선언한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 대통령이 올해 국가부도 선언하고 도망간 거 아시나요? 해외 도주를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태국에 숨어 있다가 7주 만에 이번 주에 돌아왔어요. 여기 보시면 대통령 막 퇴진 시위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대통령 궁을 점령한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호화롭게 막 수영장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거에 분노한 시민들이 막 이제 퇴진 시위 이런 거 하니까 도망갔었는데 이제 결국은 돌아온 게 나라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돌아온 게 아니고 미국으로 완전히 이민 간다고 뭐 영주권 이런 거 달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자기 미국으로 가서 살게 해달라고. 아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부도 난 나라들도 이렇게 쏟아 나오고 있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산업이 붕괴되면서 거기다가 킹달러 되니까 부채가 급증하죠. 외화 부채는 다 달러니까. 그러니까 부채 많은 나라, 지금 빚 많은 나라들은 갑자기 빚이 뭐 20-30% 늘어난 거니까. 예, 그리고 스리랑카 물가 상승률이 60%, 뭐 유럽 10%는 뭐 장난같이 느껴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고리들이 조금 원래 금리 인상기 긴축할 때 문제가 되니까 이건 참고해 두시면 좋겠고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비관론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외환위기와 비슷하다. 남아시아 경제, 방금 말씀드린 스리랑카 국가 부도 선언했고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이제 IMF 구제금융 신청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월가에서 다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여기서 또 어디로 또 말 그대로 도미노처럼 퍼질지. 1997년에도 IMF 왔을 때도 태국에서 일어난 외환위기가 아시아로 다 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비관론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도 남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저금리와 유동성 덕분에 달러를 끌어다 쓰면서 성대한 파티 즐겼는데 그게 마치 IMF 때 이전과 비슷하다. 이제 파티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돈 빠져나가는 속도도 만만치가 않고 부채 규모도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다 체크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나라 걱정할 것도 아닌 게 저도 보면서 이게 맞나? 제가 주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게 진짜 맞나 싶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엔화도 박살나고 있을 정도니 뭐 말 다 했는데 이게 USD KRW $1 환율인데 이때가 IMF였고요. 이때가 금융위기였는데 지금 거의 탑3죠. 탑3. 1, 2, 3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1,500원? 가면 뭐 거의 금융위기 거의 넘어서기 직전인데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1,360원을 돌파했어요. 올해만 환율이 2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달러만 가지고 있었으면 올해 웬만한 증시 수익률 다 압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리스크 관리 정도가 아니라 수익까지도 누리실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환율인데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제가 함부로 뭐 이런 걸 걱정할 건 아닌데 괜찮나? 제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걱정될 정도의 환율 급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달러 강세 시기는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온통 비관론적인 얘기들이 가득한데 다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심리가 역대급 비관론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잠깐 최근에 랠리 동안은 비관론이 좀 줄었었는데 처음으로 다시 비관론이 절반을 넘어섰어요. 여기 제가 개인 투자 심리도 한 번씩 보는데요. 요 표가 뭐냐면 향후 6개월 동안 하락할 것 같나요? 상승할 것 같나요? 질문을 던졌을 때 대한 답변인데 반 이상이 6개월 동안 하락합니다 라고 돌아선 거예요. 응답한 거고, 초록색 6개월 정도면 상승하죠. 반등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20%. 이거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제 8월 30일이니까 최근인데 요거 보면서 저도 이제 약간의 인간지표 심리로 제가 판단하는데 요게 20 밑으로 내려가면 또 단기 반등을 하기도 하고 증시 저점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엄청나게 비관론이 많아졌다. 요거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제3자 입장을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자료를 주식시장과 겹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도 코로나 때도 비관론자가 역대급으로 많았을 때, 방금처럼 비관론자가 절반 이상일 때 또 이렇게 저점이 있었고, 2018년 긴축 시기에도 그랬고, 이번 지금 현재도 비관론이 훨씬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나스닥 200주 이동평균선을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는 나스닥인데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그러니까 6월 전 저점 지키는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걸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강력한 패닉셀 물량이 막 쏟아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현금 비중은 달러 현금입니다. 그래서 달러 현금 비중은 유지를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비관론자들이 정말 많아졌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비관론 커질 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사실은 저는 이 저자분의 책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요즘도 스테디셀러죠. 서점 가면 항상 꽂혀 있는데, 기요사키라는 분이 비관론자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항상 폭락을 좀 외치시는 편인데 시장 붕괴가 임박했다. 부자 될 기회가 온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책을 인상 깊게 읽었지만 이분이 이제 항상 붕괴만 10년 넘게 외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서 작년에 2021년 10월 헝다 사건이 터졌을 때도 리먼 브라더스보다 큰 게 온다라고 말한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영상도 소개했었는데 그런 게 안 왔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비관론을 극대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이제 시작이다. 금융위기급이냐 대공황이냐가 문제지 2008년급으로 빠질 거냐 1932년급으로 빠질 거냐가 문제지 지금 빠지냐 안 빠지냐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헤드라인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기록하려고 9월달에 이런 비관론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과연 증시는 어떻게 됐을지 다음에 한번 제가 보려고 같이 공유 차원에서 얘기 드립니다. 거기에 또 대표적인 비관론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 하락할 때 되니까 인터뷰를 막 하시죠. 다시 한번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빅쇼트라는 영화의 주인공, 실제 인물이 증시 붕괴 중 의심하지 마라. 나한테 트윗으로 도대체 언제 붕괴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보면 모르겠냐, 무너진다. 마이클 버리는 지금 주식이 없는 상태죠. 하락 배팅 해놓은 상태니까 풀캐시 100% 하락론자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비관론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 분위기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이런 기사도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추락. 드디어 이제
캐시우드라는 성장주 투자로 핫했던, 벌써 이제 과거형이 됐네요. 작년 재작년에 어마어마한 증시 상승률을 이끌었던 펀드 매니저 캐시우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 여성분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박살났죠. 고점 대비 68%. ETF를 운용하시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하락에 돈이 유입됐었거든요. 캐시우드를 끝까지 믿어보겠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드디어 1조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못 버틴 개인들이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 초에 빠질 때는 그래도 캐시우드 아니냐, 믿어보자, 성장주 투자에 대간데, 근데 이제 여기 다시 빠지니까 자금이 1조 원이 나가네요. 그러니까 드디어 신뢰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고통의 시간 보낼 것, 연준이 증시가 폭락해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또 나오고 있고, 모건 스탠리 원래 비건 원저였죠. 올해 폭락을 예상했던 모건 스탠리도 지금 여기서 6월 전 저점 깨고 내려간다. S&P 500 3,666포인트. 지금 3,900포인트거든요. 한 여기서 10% 더 빠지면 여기고 20에서 25% 더 빠지면 3,400 간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분입니다. 10월 달까지 계속 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긍정론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상승을 외쳤다가는 욕만 먹기 때문에 아무도 상승을 외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상태는 이런 느낌. 이제 두통이 있는데 편두통, 고혈압, 스트레스가 있는데 주식 거래하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서 좀 비관론들이 가득해 있는 부분이고, 물론 제가 봐도 단기적으로 이슈뿐만 아니라 지표들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같이 하면서 조금 천천히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진정되지 않고 있고요. 전 고점을 거의 뚫을 기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는 좋고 긴축한다고 했으니까 연준 의장도 설령 경기가 좀 나빠져도 긴축한다 그랬는데 경기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있어서 미국은 혼자서 긴축 우려 지속되고 있고요. 달러도 빨간색은 유로거든요. 유로는 내려가고 있고 달러는 올라가고, 중국도 돈 풀고 아시아 통화는 빠져나가서 전부 다 달러 사겠다고 난리니까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10월 실적 시즌이 좀 걱정이 돼요. 원래는 저는 약달러로 전환될 줄 알고 그러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근거 하나가 사라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X가 쳐져 있습니다. 그나마 원자재는 진정되는 듯 하는데 아직도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가스니 유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른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동그라미가 안 들어와서 제 단기 관점 체크에서도 달러 아니고 금리도 아니고 유가 진정세도 세모라서 긴축 물가 진정도 세모. 그래서 아직 동그라미가 없어서 추가 매수는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걸 판단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나마 하나 긍정적인 거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게 참 저도 웃겨요. 이게 주식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재료로 쓰인다는 게 참 웃기긴 한데, 실업률이 여기 찔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역대 최저 실업률 3.5에서 3.7로 이번 주에 반등이 처음 나왔는데,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드디어 고용시장이 좀 완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긴축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시장은 이제 요거는 조금 괜찮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데, 연준이 이걸 의도했죠. 너무 임금도 오르고 인플레가 심하니까 고용 잡겠다, 약간의 고통이 와도 설령 실업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잡겠다 했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증시의 호재인데, 당장은 연준 의장이 이거 좀 올라가도 신경 쓰지 않겠다, 고통,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와도 무시하고 긴축하겠다라고 발언을 해버려서 지금 당장은 증시가 크게 반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좋게 해석됐던 부분은 이번에 실업률 발표되면서 같이 나온 고용 보고서 안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드디어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하니까 일터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인난이 문제였는데 말 그대로 연준의 의도가 먹히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코로나 때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25세에서 34세 빠르게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처음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터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대퇴사의 시대에서 2030, 30대, 40대, 40대에서 50대 계신 분들도, 연령대분들도 골고루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선 다시 직장으로 복귀. 딱 봐도 침체 올 것 같고 경제 안 좋고 주식시장 박살났고 자산시장 안 좋으니까 일하러 돌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연준이 의도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연준은 이걸 원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걸 바라지 않고 있어서 연준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걸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준이 원하는 만큼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구인 숫자,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외치는 숫자가 구직자의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아직도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이 과열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해소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경제가 나빠져야 된다는 얘기라서 참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목요일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데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고용, 실업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연준 의장이 딱히 그렇게 증시에 도움이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연준 의장은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를 꺾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와주는 말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얘기할 것 같아요. 지켜보겠다. 9월 13일 날 발표될 물가 상승률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캘린더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월요일 영상 보시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노동절로 휴장, 하루 휴장이고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린더 참고하시고요. 월간 캘린더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물가 상승률 발표, 인플레 꺾이는 게 지속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9월 21일 날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결정하고 기자회견할 때 또 멘트에 따라서 변동성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9월 달에는 호재보다는 그냥 재미없는 악재, 좋아봐야 박스권이고 나쁜 조정 핑계들만 가득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섣부른 매매보다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폭풍우를 좀 피해가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상 못한 호재나 이런 게 뜨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고 배당락일 캘린더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로고보다 하루 전까지 들고 계시면 배당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다룰 엔비디아도 요즘 폭락을 많이 했는데 들고 계신 분들은 배당 쥐꼬리만큼이지만 받습니다. 블랙락이라고 하는 금융사, WM이라고 하는 폐기물 처리 1등 기업, 이렇게 배당락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배당주 계좌도 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단기 리스크 관리는 필요합니다. 길게 나는 어차피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야 적립식 분할 매수지만 지금 현금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 추가로 환전하기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도 리스크 관리 하려고 합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같이 매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